전남 여수 해상에서 14명이 탑승한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됐는데 나머지는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위로 구명뗏목 한 대가 떠 있습니다. 거센 풍랑에 해양경찰 구조선은 심하게 흔들리고 바람 소리도 매섭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표류하던 선원들은 2시간여 만에 구조됩니다. 들어가! 항해 구조! 어선이 침몰한 것은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17km 해상입니다. 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자 함께 이동하던 같은 선단의 어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히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흑산도로 이동하던 어선엔 선원 14명이 탑승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66살 한국인 선장 등 10명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구명조끼 입을 틈도 없이 바다로 입수해 구조된 생존자들은 강한 파도와 바람에 배가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표류 물체가 흘러가는 추정점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추정점이 지금 사고 회점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표류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함선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 위치를 추적하고 해군과 함께 야간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전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가로 28km, 세로 19km 반경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명탄을 활용해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수중에서 발견된 선체 내부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어선 침몰 사고 대책본부는 숨지거나 실종된 10명의 전담반을 만들어 숙소 등에 대한 1:1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책본부는 여수 수협 2층과 적조 방제 창고에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을 위한 대기실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증인 신문은 일정이 이번 주까지 잡혀 있는데 이번 달 안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는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군 출신 증인들을 중심으로 계엄 당일에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과 달리 이번 주는 계엄 전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7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양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지난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또 지난 기일에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조만간 양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후 진술로부터 최종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전 장관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계엄령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의견 표명을 했는지 저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죠. 그러나 내란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이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모든 증언 거부하려고 뭐하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국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들며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이런 흩어진 조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릴 경우에 국민들께서 더 혼란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에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만큼 주 신문과 반대 신문을 2번씩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물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언론사 단전 단수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장관이 연루된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를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탄핵 심판에서도 침묵을 지킬지 아니면 자신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입을 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심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 안건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에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안건 상정을 맡겠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양측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론전이 거세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인 거냐며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가 개최한 대구 집회에 현직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에선 사법부 공격과 부정선거 음모론도 난무했는데 여당은 당 지도부가 불참했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둘러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원조 친윤계의 대통령 접견 예고를 두고도 이전 메시지를 보면 극우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당도 똘똘 뭉쳐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극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사실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여는 거냐며 회유나 입막음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면 내란 선동이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자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면서 국민을 악마화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과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할수록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비판도 이어갔는데 김기현 의원은 짧은 증인신문 시간과 윤 대통령 반대 신문권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가 사법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위증 고발은 물론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와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진술의 진위 공방까지 국민 여론이 탄핵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탓인지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헌재 법정 공방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미국의 10%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통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시 주석과의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의 15%,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 등의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구글 등 미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지만 미국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미국 입장에서 8위의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10일이나 11일쯤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Are tariffs an option if the deficit doesn't get to equilibrium or to equality? Yes, they are. 이번에 발표할 상호 관세가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으름장 돋았습니다. 일단 새로운 관세 전쟁의 대상으론 유럽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연합이 미국산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공연히 비난했습니다. Am I going to impose tariffs on the European Union? Do you want the truthful answer or should I give you a political answer? Absolutely. Absolutely. The European Union has treated us so terribly. 반면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한 한국의 관세는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미 양국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98% 이상의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관세율을 넘어 무역 수지를 근거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한국의 대미흑자 규모가 트럼프 1기 말보다 3배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본보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FTA와 비슷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가 한 달간 보류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적인 확전의 기로에 선 가운데 모든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전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일본 언론들은 일단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 등 무리한 요구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적자를 언급한 만큼 추후 압박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취재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ともに高め、日米が直面する地域の戦略的課題に緊密に連携して向き合っ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일본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이는 일본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애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점,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일이 뜻을 맞춘 것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미일 관계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신흥국들과의 다각적 외교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도 중국과도 정상급을 포함한 여러 레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의 시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담 이후 관세 부과 등 추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야당도 이번 회담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코 대표는 국회에서 세부 성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파가 약화하면서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는 북쪽 상공에 정체하던 한기의 중심이 빠져나가며 오늘부터 추위가 점차 풀리고 점차 2월 중순의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월 대보름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강수가 그치는 시점이 달맞이의 변수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8명의 증인이 출석합니다. 증인 신문 일정은 이번 주까지만 잡혀 있는데 이달 안에 탄핵 심판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오는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앞서 군 출신 증인들을 중심으로 계엄 당일에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것과 달리 이번 주는 계엄 전후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7차 변론기일에는 오전 10시 30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양측 쌍방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오후 3시 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5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측 증인으로 심판정에 섭니다. 8차 변론기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지난번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릅니다. 또 지난 기일에 재판부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단 오는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만 일정을 잡아둔 상태입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기일이 잡히더라도 조만간 양측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최후 진술로부터 최종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렸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은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접 증인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국회 본청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인데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가 관심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오르는 인물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국회나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이거는 직권 신문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주로 물을 거고요. 따라서 청구인, 피청구인은 보충 신문을 하시는 걸로 해서 각 15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로 부대원에게 전달했던 조 단장은 잠시 후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기존 명령을 취소하고 특전사가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기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 이렇게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헌재가 조 단장을 증인으로 부른 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앞서 증인석에 앉았던 일부 군 지휘부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 지시를 받았는지 등 핵심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오는 13일 헌재에 출석하는 조 단장의 증언은 내란 핵심 쟁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심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앞서 거센 반발의 심의가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안건에 찬성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 집결을 예고해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심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이 안건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의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건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고 그냥 사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안건 심의를 시도했지만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내란 동조 인권위원 즉각 사퇴하라. 서부지법 폭동의 여파까지 이어지면서 회의를 연기해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안건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권위 집결을 부추기는 글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지만 인권위는 아직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형사법정에 청구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네, 늦어도 내일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청구하는 보석이 아닌 구속의 효력 자체를 없애는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16쪽 분량의 2차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홍장원 메모를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인들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구속 판단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주요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 심판 증인 신문까지 진행 중이라 이들과 진술을 맞출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구속 이후 상황 변화 등을 따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청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 측이 다시 보석을 청구할지도 관심인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오는 20일 공판 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이 오늘 변론 재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요. 마은혁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상황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성장 동력 창출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정책 구상을 내놓습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출사표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은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허황된 구상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제가 경제 회복과 성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신성장 사업 지원과 국가 균형 발전 등 민생과 경제 성장 구상을 폭넓게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헌적 불법적 계엄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삶 자체가 더 피폐해진 거 아닙니까? 국민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할 거로 예상되지만 이 대표가 최근 정쟁보단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부 여당 비판은 최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집권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이 대표의 경제성장 강조, 즉 우클릭 행보를 일장 춘몽으로 규정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집권플랜 본부가 집권할 경우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만들겠다고 한 걸 거론하며 허황되고 오싹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발상도 시대착오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나쁜 정권이 발목만 잡지 않아도 펄펄 날 수 있습니다. 역시 국회 연설에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위선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릴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또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 전략적 재판 지연 시도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법 리스크 부각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 일각의 이재명 전담 특위 주장까지 싸잡아 이 대표 악마화가 아니면 대선을 치를 자신이 없냐며 기승전 이재명 같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여야의 전초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대치 전국은 더욱 격화되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발생한 사고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여수해상에서 발생한 14명이 탑승한 대형 어선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선원 4명이 구조가 됐는데 나머지는 숨지거나 실종 상태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다 위로 구명뗏목 한 대가 떠 있습니다. 거센 풍랑에 해양경찰 구조선은 심하게 흔들리고 바람 소리도 매섭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표류하던 선원들은 2시간여 만에 구조됩니다. 들어가! 한명 구조! 어선이 침몰한 것은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17km 해상입니다. 배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자 함께 이동하던 같은 선단의 어선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사고 선박이 조난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급격히 기울어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흑산도로 이동하던 어선엔 선원 14명이 탑승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 선원 4명은 구조됐지만 66살 한국인 선장 등 10명은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구명조끼 입을 틈도 없이 바다로 입수해 구조된 생존자들은 강한 파도와 바람에 배가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표류 물체가 흘러가는 추정점을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 추정점이 지금 사고 회점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표류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함선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해양경찰은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다에 가라앉은 선체 위치를 추적하고 해군과 함께 야간 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는 초속 12m가 넘는 강한 바람과 너울성 파도가 반복됐습니다. 이 때문에 뒤집힌 배의 위치를 찾는 데에만 10시간이 넘게 걸렸고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윤재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바다에는 초속 12에서 14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특히 수심 80m 정도인 사고 해역은 예측하기 어려운 소규모 돌풍이 자주 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호선은 조난 신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좌초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는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경 구조정마저 뒤집을 정도였습니다. 거문도 인근 해역이 지금 돌풍성 기상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확인한 게 10에서 12, 지금도 너울성 파도가 2.5 정도 이렇게. 최악의 바다 상황에 뒤집힌 배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만 1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은 전복 당시 선 내에 3명이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주간 수중 수색은 시도조차 못한 겁니다. 면서 한쪽으로 기울는 것 같아서 조타실에 올라오니까 배가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서 기울러가지고 전복됐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뛰어내릴 때 본선 조타실에 3명이 있었다, 선내에. 실종자 가족은 혹한의 날씨에 차디찬 바다에 있을 가족 생각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벽 3시 반쯤 받았습니다. 좀 잠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해경은 경비 함정과 해군 함정, 또 항공기 10여 대를 이용해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최근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꾸준히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 수가 10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마다 2,000건씩 일어나는 어선 사고는 전체 해양 사고의 65%를 차지합니다. 사망 실종자 비중도 높아 한 번의 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겠다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이 무색하게 지난해 전체 어선 사고 사망 실종자는 119명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52% 늘어난 수치로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제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갯바위에 자초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한 달 남짓 만에 벌써 2자릿수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어업인은 고령화되며 어선 사고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담 조사 규모를 키우고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특보 시 갑판 작업자로 되어 있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금년도 2명 이하 승선 어선부터 의무화한 후 중장기적으로 모든 어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하지만 정부 발표 후 불과 닷새도 되지 않아 또다시 어선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미국 언론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협상 관측 속에 양측의 만만치 않은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예고한 대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의 15%, 원유와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의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텅스텐을 포함한 희귀금속의 수출을 통제하고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10% 관세 부과에 중국도 보복 관세 시행에 나서면서 2차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2,9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본 미국의 입장에선 이번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의 관세 대응 예고에 괜찮다고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ine. It's fine. We're going to do very well against China and against everybody else. No, we'll speak to them at the appropriate time. I'm in no rush. I'm in no rush. 지난 3일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의 통화 이후 25%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 만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의 타격을 우려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펜타닐 불법 유입을 부추긴다는 미국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패권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中方采取的措施是维护自身正当权益的必要之举。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관세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율에 동등한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오늘 출근길도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6도, 찬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이번 강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영하 6.6도, 춘천은 영하 12도, 안동은 영하 8.3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안동 3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고요.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추위 속 곳곳으로 눈도 내려서 출근길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울 등 내륙 지역은 눈 날림 정도만 예상되지만 서해안 지역에는 최고 5cm,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오늘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심의를 다시 시도합니다. 이 안건은 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의 계엄 선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겨 내란을 두둔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번에도 안건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인권위 집결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양측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론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탄핵 반대 집회 참석과 윤 대통령 접견을 극우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인 거냐며 갈라치기를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 분류되는 종교단체가 개최한 대구 집회에 현직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회에선 사법부 공격과 부정선거 음모론도 난무했는데 여당은 당 지도부가 불참했다는 식으로 비겁하게 둘러댄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 원조 친윤계의 대통령 접견 예고를 두고도 이전 메시지를 보면 극우 선동을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당도 똘똘 뭉쳐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극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사실에 옥중 전략회의라도 여는 거냐며 회유나 입막음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판하면 내란 선동이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은 극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가 대폭 늘어나자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거라면서 국민을 악마화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고소, 고발과 수사를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민을 억압할수록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분노는 더 커질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비판도 이어갔는데 김기현 의원은 짧은 증인신문 시간과 윤 대통령 반대 신문권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헌재가 사법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졌다며 위증 고발은 물론 증인 매수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의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와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 진술의 진위 공방까지 국민 여론이 탄핵 심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판단 탓인지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헌재 법정 공방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줄기차게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해져 트럼프의 관세가 금리 인하를 막는 형국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예고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촉각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가장 놀란 건 미국 소비자들입니다. 미국 미시건대의 이달 소비자 심리 설문 조사에서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4.3%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해 미국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 경제는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산업 구조 변화나 기술 발전, 이직으로 인한 자연 실업률이 4.4%로 추산되는데 지난달 실업률이 이보다 낮은 4%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에 민감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금리 인하에 더욱 신중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be focusing on seeing real progress on inflation or alternatively some weakness in the labor market before we consider making adjustments. 트럼프는 그동안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I'll demand that interest rates drop immediately, and likewise, they should be dropping all over the world. Interest rates should follow us.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됐던 연준이 아예 단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그토록 바라던 금리 인하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막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죠. 이 결과를 놓고 일본에서는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 등 무리한 요구는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적자를 언급한 만큼 추후 압박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을 취재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との間では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をともに高め、日米が直面する地域の戦略的課題に緊密に連携して向き合っていく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이시바 총리는 일본 NHK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없었다며 이는 일본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애초 우려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점, 한미일 협력 강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미일이 뜻을 맞춘 것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이니치 요미우리 신문 등은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감을 표시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끄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미일 관계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신흥국들과의 다각적 외교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도 중국과도 정상급을 포함한 여러 레벨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 적자의 시정을 강조한 만큼 이번 회담 이후 관세 부과 등 추가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l be announcing that next week, reciprocal trade, so that we're treated evenly with other countries. 야당도 이번 회담을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코 대표는 국회에서 세부 성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웃 간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두 사람이 평소에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빌라 앞에 경찰차가 서 있고 내부에는 통제선도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5층에 살던 40대 A씨가 아랫집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 낮 1시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직접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 얘기가 문을 열어보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것 같아서 아들이 무서우니까 아버지에게 전화하니까 그럼 신고를 해라. 쿵쿵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한 A씨를 아랫집 남성이 찾아 올라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진 겁니다. 윗집이 아랫집의 소음을 문제 삼으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건데 이웃들은 평소에도 두 사람이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그 감정이 있었죠. 내가 봐도. 집 전체 울려보지 이 소리가 아니고 뭐 펑펑 소리 나는 거 있잖아. 다만 두 집 사이 층간소음과 관련한 신고 이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애 관계를 가장해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는 등 수법이 교묘해졌습니다.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A씨는 얼마 전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투자 전문가라며 돈을 많이 벌게 해줄 테니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 대표 이사이다. 진짜 재벌이다. 이러면서 자기 전문 코인 주식 트레이더인데 나랑 놀면은 나랑 사귀면은 1억 만들어줄 수 있다. 대신 투자해준다는 말에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모은 돈과 부모님이 넣어준 적금까지 1,900만 원을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남성은 대신 코인 거래를 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A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유심을 받아갔습니다. 또 차 사고가 났다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해외 거래라 시간이 걸린다고 핑계를 대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넸지만 이후 남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계속 의심하지 말라고 하고 돈 벌써 주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뒤에 자기 벌써 1,400만 원인가 벌었다 이러면서 약간 안심시켜주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대부분 A씨처럼 20대 여성이었고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있었는데 이들은 사기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의 경우처럼 연애 빙자 사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신고 건수는 1,265건, 피해 규모는 675억 원에 달합니다. 그루밍 작업을 하는 거고 듣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너 굉장히 예쁘고 너 정말 너 괜찮고 너 대단하고 너 뭐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기술자들인 거잖아요. 로맨스 스캠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왜곡된 시선이 두려워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며 심리를 조종하는 범죄 특성상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행위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00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축소하는 데 이어서 또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은행들은 주택담보가 없어도 전세대출을 해줍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지방은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금의 100%를 보증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구한 세입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억 4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전세 대출 보증 규모는 32조 9천억 원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이 100%를 한다. 그러면 대출해주는 은행은 전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 더불어 하반기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때 세입자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고려해 한도에 차등을 둘 방침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을 찾는 사람 대부분이 무주택 실수요자인 만큼 대출 조이기를 주저해왔지만 전세대출이 전세값과 집값의 연쇄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에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만 보증 축소로 전세대출 금리가 일부 오르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빌라 전세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 2억 원대 이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낮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함께 써야. 정부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둘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쳐주던 저축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금리가 연 2%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는 그제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88%로 한 달 전보다 0.14%포인트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 역시 지난달 기준 3.15%였지만 한 달 만에 0.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4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와 연간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세수 결손의 세부 내역이 담긴 자료입니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2024년도 국세 수입이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임 예산 367조 3천억 원보다 29조 6천억 원, 그러니까 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오늘부터 빵과 케이크 120여 종의 가격을 평균 5.9% 인상합니다. 2023년 이후에 2년 만의 인상인데요. 파리바게트 측은 원료비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는 12일에는 정월 대보름, 그리고 14일에는 발렌타인데이까지 있습니다. 유통가를 중심으로 관련 할인전과 기획전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내수 지원과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에 종전 관련 세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지원금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뉴욕 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푸틴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전임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인터뷰 때 곁에 있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며 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m not going to get ahead of the president, and there are certainly a lot of sensitive conversations going on. We will have our Secretary of State, our Secretary of Defense, our Vice President, our Special Envoy in Europe this week
talking through the details of how to end this war, and that means getting both sides of the table. 이번 주에 한다는 논의는 오는 14일 JD 벤스 부통령 등이 참석하는 위넨 안보 회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지원금 회수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and that is going to be a partnership with the Ukrainians in terms of their rare earths,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oil and gas, and also buying ours. 크렘린궁은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 관한 타스 통신의 질문에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미국 정부의 업무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북한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전사자가 속출했던 초기와 달리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최근에는 빠르게 적응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이전까지 받으면서 북한군이 이번 전쟁을 통해 한 차원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착된 북한군 병사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드론을 발견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북한군은 참전 초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면서 부대 전체가 전멸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지형과 전투 방식에 5천 명 가까이 전사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대를 2~3명 단위의 소규모로 나누고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전투에 익숙해지면서 드론 공격에 빠르게 적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고도로 숙달된 전투 능력으로 놀랍도록 많은 수의 드론을 격추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무기 성능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가 사용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확도가 1에서 3km의 초보적인 수준에서 최근 몇 주 동안에는 50에서 100m까지 향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실전에서 미사일 기술을 시험하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 기술의 항법 시스템이나 조향 장치가 장착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And in return, of course, what is Kim Jong-un after? The simple matter of food and missile tech, possibly nuclear tech, and that is a relatively easy give for the Russians.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둔지에서 철수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 뒤 투입되거나 아예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공개 이후 처음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 AI의 미래를 논의합니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그 혜택을 세계가 어떻게 함께 누릴 것인지 머리를 맞대는 장이 될 전망입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머리를 따 올리고 DJ와 가수로 변신합니다. 인공지능 AI가 마크롱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입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AI 국제정상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JD 벤스 미국 부통령 등 각국 정부 인사와 오픈 AI 대표 샘 올트먼 등 기업인,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저비용의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중국 AI 딥시크가 개발 문턱을 낮추면서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모이는 겁니다. China and these people from DeepSeek have just showed that we can do it. Here in Europe, we have good students, we have talents, we have brains, we have startups that are doing well.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에 도전하며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So you have actually this strange situation of France and China kind of echoing each other's talking points about the US trying to control AI. So we might see a kind of US versus the rest dynamic. 편향적인 알고리즘 등 AI의 잠재적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화두입니다. 규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선진국부터 저개발 국가까지 전 인류가 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Now there is a very delicate balance to be struck between regulation that protects the citizen and not too much regulation because you've got to innovate. Well, I'm confident that this balance can be found. 정상회의 참가국들은 AI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관리 원칙을 담은 선언문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구속력 없는 내용이지만 합의에 도달하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정상회의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상 10도 중반인 아열대 기후 타이완에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하루 만에 78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15등 타이완 언론은 그제 타이완에 불어닥친 한파로 인해 북부 타이베이에서 11명을 비롯해 최남단 핑둥과 남부 타이난에서 모두 7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파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로는 타이완 역대 최다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1,345명이 한파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 섬 인근에서 중국 선적 화물선이 폭풍 후에 좌초됐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현지 시각 8일 밤 러시아 사할린 네벨스키 지구 카자치카강 하구에서 해외 선박이 좌초됐다는 정보를 받고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선박에서 연료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 각국 정치권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극우 성향 정당들이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럽의회 내 극우 성향 정치그룹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현지 시각 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의 재집권을 환영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재집권 이후 2주 만에 세상이 바뀌었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이단이 아니라 주류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면서 군중 앞에서 감사 연사를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3명을 송환하기에 앞서 이들을 데이르 알발라 시내를 돌게 한 뒤 야외 무대 위에 세웠다고 보도했는데요. 영양실조로 앙상하게 마른 이스라엘 인질이 무대 위에 올라 하마스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이 생중계되자 이스라엘 내부에선 휴전에 대한 회의론까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에 발표되면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철강과 알루미늄 이쪽 수출은 한국과 미국 간 무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철강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 보호 조치로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 규제를 계속 적용해 왔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계속 격화하는 흐름인데요.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